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WM그룹의 오건영 팀장 모시고 금리와 환율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팀장님. 네. 저도 팬입니다. 아유, 제가 교수님 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뭐 언제 모시나 했더니 이렇게 시간이 안 내십니까?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 봐야죠. 오늘 좀 많은 얘기 해주십시오. 모처럼 예. 나오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네.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 CPI가 일단 사연을 좀 보면은 1월, 2월, 3월 달 CPI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숫자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되게 빠르게 내려갈 거라던 추세를 반전시켜가지고 오히려 되려 올라오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CPI가 살짝 내려오니까 시장이 되게 다 환호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21년도 3월 달부터 물가가 뛰기 시작을 해서요. 그 22년도 그렇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2월이었으니까요. 22년도 6월 달에 9.1까지 올라갔어요. CPI가. 예. 9.1부터 시작해서 작년 그러니까 23년 6월까지 9.1에서 3.0까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긴 했네. 네, 그렇죠. 6.1이나 내려오니까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2%가 목표치인데 예. 9.1에서 3까지 내려오니까 이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가면은 이 CPI와 이 물가와의 전쟁은 사실 작년 6월에 이거 올해 하반기면 끝난다. 이제 이런 시각이 되게 강했고 예. 일각에서는 작년 9월 10월부터 금리 인하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그때 네.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 6월에 3%였잖아요. 예. 요번에 잘 나와서 3.4거든요. 예. 오히려 그때부터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예.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어야 좋은 학교를 가요. 근데 이 학생이 40점인 겁니다.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학생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40점에서 80점까지 끌어올린 거죠. 예. 와 이제 그러면 10점만 올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작년 6월에 이미 80을 갖다 딱 찍은 겁니다. 와 그러면 이제 90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네. 근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점수가 좀 올랐대요. 그럼 올라서 얼마야? 그럼 74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보다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CPI가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야 이러다 물가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시험 점수가 68점, 69점 이렇게까지 80점에서 떨어졌다가 지금 74로 올라오니까 또 그거 보고서 이제 다시 이제 추세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시장이 또 이제 환호를 했었던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럼 여기까지만 비율을 딱 들어보시면 일단 학생은 기분 좋을 수 있죠. 네. 시장은 당연히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건 합격 점수에 모자르니까.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예. 일단 전문가들의 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금리 인하로 꺾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라는 걸 보여준 CPI였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연준에서는 오늘 새벽에 얘기한 코멘트가 되게 좀 클리어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굿이지만 그레이트는 아니다. 토마스 바킨이란 그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이번 CPI에 대한 연준의 반응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고 되려 반등을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안도의 한숨은 좀 쉬어지는 거잖아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한 달치 보고서 모든 걸 해결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레이트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CPI를 바라보면서 이제 문제 해결됐다라고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를 다시 갖고 있는 거고요. 약간 김칫국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연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한 달치 갖고 평가할 게 아니라 모의고사 꾸준히 보면서 점수 올라오는 거 다시 확인하자.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적표로 딱 얘기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물가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네.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지표는 뭐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서 미국 너무 좋고, 네, 그렇죠. 고용 지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고, 그러면 물가, 경기 지표, 고용 지표 이 모두를 종합했을 때 미국의 금리 기준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이제 정답인데 일단 물가는요. 네.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3.5에서 3.6 정도 나와요. 네.
그럼 2를 많이 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연준이 목표라는 건 그 CPI가 아니라 PCE라는 걸 목표로 하지만 그건 2%대 후반대 정도 나오지만 아직은 이거 갖고 안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이걸 갖고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경기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1분기 GDP가 별로 안 좋았다지만 미국의 1분기 GDP가 안 좋았던 이유는요. 소비가 너무 세가지고요.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 GDP 평가 항목 중에 순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출은 뭐냐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수출은 많이 안 되는데 수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순수출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끌어내린 거거든요. 네. 소비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GDP 나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3.8 정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톤급 경제가 3.8씩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대 초반 성장한다고 하는데 예. 그거보다 몇 배가 큰 경제 규모가 그렇게 성장을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고용도 최근에 조금 둔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져오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현재 금리를 유지를 해도 멀쩡하잖아요. 예. 그럼 굳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실제 연준 위원들 중에도 이거 지금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성장하고 물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지금의 스냅샷을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움직여갈지를 예측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지금은 성장은 탄탄하고 물가는 조금씩 이제 물가는 높지만 물가는 내려올 것 같고 성장도 조금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 있는 거냐면 성장이 둔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성장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는 정부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경제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길 바라죠. 풍요로운 삶을 원하죠. 근데 연준은요, 너무 이 풍요로움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그 뒤에 생기는 병을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맛있는 거 먹고 싶지 몸에 좋자고 보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연준은 보약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정부하고 대중은 계속해서 이 풍요를 원하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걸 바라보면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경제 잘 성장하는데. 네. 이게 이제 둔화될 거라는 걱정을 둔화 하면서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원래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은 한 발짝을 뺐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긴 할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가능성을 닫아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러면서 달래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 둔화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도 자신들이 겪어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경기의 둔화라는 게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훅 가는 거죠. 금융위기도 그랬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도 그랬고 멀쩡해 보이던 그 경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둔화될 때 이걸 빠르게 막아주는 것보다 둔화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놔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예방주사를 좀 놔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연준이 계속 전전긍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정부나 대중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정치라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최근 요즘 나와가지고 정치 이슈하고는 관련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연준에는 하나의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금리 인상 계속한다고 하면 미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겠죠. 이 페드 리슨즈라는 게 있어요. 네. 페드 리슨즈가 뭐냐면 과거에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자주 이제 사람들을 대중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페드 리슨즈에 딱 가면 너무 경기 좋고 살기 좋고 이러지 않고요.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옵니다. 네. 예를 들어 농장주.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다 파산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공장에 뭐 납품하시는 분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파월 회장부터 시작해서 연준 위원들이 같이 그걸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 실제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언감생심 생각하기가 어렵죠. 지표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제지만 예.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의 저변이 넓어지게 됐었을 때는 급격한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 깔고 가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는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럼 약간 평가를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방긋 웃으면서요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근데 연준에서는요 하긴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길 바라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면 예.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시장이 원하는 폭보다는 조금 적게. 예,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하 쪽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뭐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질문이지만 네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오건영 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네네. 오건영 팀장님이 보시기에 인하를 하는 시점은 올해가 적합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년쯤부터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이게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면은요. 예. 내년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5년도 12월에요. 연준이 이제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원래는 14년부터 인상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예. 간신히 15년은 12월에 인상을 했어요. 근데 15년 12월에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예고를 하냐면 점도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점도표에 뭐라고 찍냐면 16년도에 4번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7년도에도 4번, 18년도에도 4번 그렇게 해가지고 3.75까지 금리 올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16년도에 금리 인상을 4번을 갖다 점도표로 예고를 했잖아요. 16년도 3월 달에는요. 중국이 흔들려서 포기했고 16년도 6월 달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포기했어요. 16년도 9월 달에는 대선으로 첨예하게 맞서니까 거기서 또 포기를 했고 16년도 12월에 간신히 한번 인상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6년도 12월 정도 되니까요. 금리 인상 4번씩 한다고 금리 인상 얘기를 1년 내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도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반영할 만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요. 시장에 타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이미 시장이 다 소화를 한 거죠. 네. 지금 저는 금리 인상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올해 이제 24년도로 왔을 때 16년도의 금리 인상처럼 올해 금리 인하가 되게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연초에 6번, 7번 인하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4번으로 줄다가 3번으로 줄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2차례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두 차례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굳이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조금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금융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리는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은 2차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를 갖다가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의 금리 상황 그리고 미국의 경기 상황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얘기를 나눴던 이유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금리를 예측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총재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 금리 상황들을 나름대로 예측을 다 해주셨는데 네네.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 금리 물론 미국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 우리 내부 상황도 중요하겠지만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흐름도 좀 예측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뭐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예측을 못하는데 제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고려 요인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걱정할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일본의 금리 인하를 걱정할까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미국이 자체적인 경제를 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하지 않고 버텼는데 유럽이 금리 인하를 했다. 예. 그럼 유로화가 되게 빠르게 약세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 통화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통화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예. 그러면 미국은 자국을 받아보면 되지만 우리는 주변까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네.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금리에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요. 이 부담이 금리차가 벌어지니까요.
오히려 이제 외환 시장에서 부담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은 판을 다 깔아놨거든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의 로직은 그거예요. 물가는 2%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가능한 이유는 유로존의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예. 유로존의 성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물가보다도 성장 쪽에다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데 니들이 금리 인하를 혼자 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너무 약세로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그 얘기를 해요. 네, 할 텐데 6월에 하고 천천히 할 거예요. 예. 여러 차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겠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맞춰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영란은행, 영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도 높지만 성장도 탄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물가는 조금 높지만 성장은 굉장히 연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로존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겠어? 라는 게 얼마 전까지 버전이었는데 이번 달 초하고 지난달 말에 좀 쇼킹한 일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어요.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예. 저도 약간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수출도 되게 강했지만 굉장히 약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내수가 세게 올라와 줬어요. 그럼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조금은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급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한은 총재도 얼마 전에 이제 코멘트 하신 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번 금통위까지 있었던 얘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게 1번.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게 2번.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뭐냐면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었습니다. 네. 잠깐 긁고 내려왔죠. 환율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환율이 불안할 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펀더멘탈 자체를 바꾸겠다니까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더 많이 뛰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심리가 안정이 돼서 외환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였을 때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예고하는 거를 좀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라보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유로존에서 나타나는 스탠스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 그 세 가지를 컨닝을 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차례 인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지만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움직임이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타 국가의 기준금리 변화 복잡하죠. 등을 보면서 네네. 대응하는 것이 아마 수순으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 차례 정도는 하려면 할 수는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로 정리도 될까요?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흐름을 어떤 요인으로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들까지 아주 찬찬히 설명해 주셔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중금리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일각에서는 이제 저금리 시즌은 끝났다. 네네.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중금리 시대를 기대해야지 예전과 같은 저금리 기대하면서 뭐 개인 같은 경우 대출 받는다든가 기업 같은 경우 투자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네.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저금리가 뭔지 중금리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이 데피니션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금리가 낮아졌던 금융위기 이후의 10년 그때의 금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이제 주시면 그걸로 판단하면 그 레벨까지 내려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게 이제 연준에서도 요즘 얘기하고 있는 영어로는 higher for longer라고 하죠. 예. 이 higher라는 말은 비교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무엇보다 높은데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그 저금리 때보다는 높은 금리가 for는 이제 뭐뭐 동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인데 longer 시장이 예상하는 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제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해요. 예.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앞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예. 물가가 목표치를 넘어선 게 2% 목표치를 넘어선 게 21년도 3월이었습니다. 네. 지금이 24년도 5월이잖아요. 네. 그럼 3년 2개월째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목표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네. 3년 2개월 동안 연준이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시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3년 2개월 동안 감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3년 2개월 동안 감기에 걸려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감기가 고질병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냥 보통 감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고질병의 특징은요. 치료도 되게 어렵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인병 같은 걸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3년을 입원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퇴원을 할 때 이제 환자 나가시니까 퇴원하시니까 정상 수치 되셨으니까 옛날처럼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퇴원은 하시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까 식단 같은 거 관리 정말 많이 하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 막 이만큼 적어드릴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많이 적어주겠죠. 그렇죠. 그게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환자가 과거하고는 이미 다른 체질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40년 동안 겪어보지 않은 경제체제하고요. 예. 그 이후에 3년 2개월 동안 혹독한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4년 이상 알았다고 해보죠. 4년 이상 인플레이션을 알았던 경제체제는 다를 거거든요. 그럼 4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간신히 2로 내려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옛날처럼 돈 풉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네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옛날만큼 세게 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줘야지 돈의 값인 금리가 눌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풀어주지 못한다라면은 돈의 값인 금리가 옛날만큼 눌릴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제 1번이라고 보고요. 예. 과거하고 달라진 게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예. 유럽 재정위기의 뜻은 유럽 국가들이 방만하게 재정을 쓰다가 무너졌던 사건이죠. 특히 남유럽 국가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국가들이 실제로 무너졌던 걸 보면서 G20 같은 데서 모였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돈이 마음대로 씁시다 이러지 않고요. 재정 적자 중요합니다. 재정을 아낍시다. 이런 기조가 되게 강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고 재정은 아끼니까 채권 발행은 국채 발행이 많이 안 될 거잖아요. 네. 돈을 끌어당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국채 발행이 안 되니까 국채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국채 발행을 안 하니까 돈을 갖다 투자하려는 이 돈은 풀려 있으니까 돈의 공급은 없는데 돈의 수요가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돈의 공급은 넘치는데 돈의 수요가 없으니까 돈가심 금리가 주저앉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저금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빚더미에 앉았고요. 특히 미국은 경기가 지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프니까 그 아픔을 갖다가 재정 적자로 그러니까 재정으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고통 때문에 옛날만큼 돈을 많이 못 풀어주면 돈을 빌리려는 국가는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돈의 공급은 빌려주는 공급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값인 금리가 과거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이게 아니라 금리가 예전보다 이제 금리가 고점보다는 분명히 내리겠지만요. 네. 옛날만큼 높은 수준까지 내려가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는 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게 처음에 약간 미국의 논조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당연히 중금리 기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네. 그런 초저금리로 우리나라도 돌아가긴 어려워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를 갖다가 저렇게 어느 정도 높게 유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갖다 마구 낮춰가지고 저금리를 유지하면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죠. 그럼 외환시장에서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렇군요. 환율이 올라옵니다.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유가가 만약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 왜냐하면 우리는 네. 에너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시화되면은 저금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금리를 올려야 돼요. 예. 그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보다는 예.
과도하게 내리지 않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중금리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을 쳐다보면 또 한 가지 의구심이 우리가 드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와 함께 같이 도래한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상당 부분 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도 일본을 자꾸 추종해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도 중금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것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어요. 예, 뭐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일본하고의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무너졌었던 건 단순히 이제 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실수가 있었어요. 그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많은 정책 실수들이 엉키고 설켜서 30년짜리 디플레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건데 잃어버린 30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90년도에 버블이 터졌고요. 일본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건 16년도였습니다. 16년도 1월 29일 날 도입을 하거든요. 26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할 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원하진 않았었어요.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일본은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국제통화죠. 해외에서도 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대외 순자산이 엄청 많습니다. 순자산으로 따지면 3조 달러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하는 총재께서도 그 말씀하세요. 환율이 뛰면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도 대외 순자산이 4천억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환율이 뛰었을 때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환율이 뛰면 점심도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공감을 하는 게 그게 대외 순자산이 늘어났을 때의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 정도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도까지 왔고요. 일본은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화 그렇죠. 순 채권국이잖아요. 그렇죠. 엔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탄탄해지는 면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되더라도 좀 두려움이 적다라는 게 일본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팬데믹 당시에 미국이 제로 금리에 무제한 양적 하나 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거 아니냐. 미국도.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20년도 4월에 그 팬데믹 한가운데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트럼프도. 왜요?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이제 아마 누군가 참모가 가서 얘기했겠죠. 카카 이건 아닙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국채에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마이너스 금리를 질러버리게 되면 그렇네. 더 이상 그렇죠. 유로존, 일본 다 마이너스 금리 할 때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안 했거든요. 혹시라도 진짜 코너에 몰리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만큼 아직 대외 순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제 통화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꺼려했었고 그래서 간신히 26년 동안 쩔다가 코너에 몰려서 했던 마이너스 금리고 미국조차도 열지 않았었던 그런 상자를 갖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나라가 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 낮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어떤 추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쭉 점검해봤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환율이 이제 1,300원대를 그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될 정도로 연일 1,3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제 저는 교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공감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한 올해 초만 해도요. 전화로 질문을 받을 때 환율이 미쳤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는 얘기는 지금의 환율이 비정상이라는 전제잖아요. 왜냐하면 1,300원이라는 환율은 엄청나게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질문하실 때는 미쳤다는 얘기인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로 22년도 7월인가 8월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런 다음에 그 1,300원을 넘었는데 지금 22년도 7, 8월이면 거의 2년째. 그렇네요. 횟수로. 2년째 그러면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고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예. 얼마 전에 1,400원을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한미일 국제공조가 나왔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투기 세력이 있다라면 달러를 사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달러 값이 뛸 거라고 생각하니까 달러를 계속 사면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환율을. 근데 누군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외환보유고가 있는 국가에서는 그 외환을 털어가지고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외환보유고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구 외환보유고를 쓸 수 없어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밀어 올려요. 예. 그러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도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달러 나중에 못 구하는 거 아니야? 2,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달러를 사려고 몰려가요. 네. 이게 사람 심리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환율이 힘차게 1,400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환율의 외환시장에 쏠림이 생긴다고 해요. 그거는 한은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1,400원 넘을 때 일본 당국에서도 엔화가 막 160엔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운데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예.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달러를 사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건 팔면서 막을 수가 있는데 팔면서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서 밀어내면 사는 사람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한미일이 들어와 버리니까 한 번에 환율을 갖다 밑으로 확 찍어버릴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한번 찍혀버리잖아요. 그럼 1,400원이라는 레벨에 올라갈 때 되게 무서워요. 예. 이게 막 밀어 올리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치가 보이겠죠. 야, 예. 저거 넘어가면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제. 카운터 펀치가 너무 세게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 무조건 사면 돼 하면서 들어오는 이 심리가 되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기고만장하게 갔다가 카운터 펀치 세게 얻어맞으면 그 다음에는 함부로 못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쪽이 약해지는 걸 보면은 그때 괜찮으면 그때서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외환 방어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지금은 현재 그 쏠림 심리가 조금은 좀 둔화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 주신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전개됐다. 그렇죠. 뭐 2년도 단기라고 하긴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방책인데 그렇죠. 다들 궁금한 건 이 수준이 계속될 거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 방어는요. 예.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뛰어 올라오는 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인 거죠. 예. 이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예. 쏠림을 방지하기인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방향을 꺾어버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 그 방향이라는 거는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만들어내는 펀더멘탈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하고의 금리차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옛날 수준으로 막 밀려 내려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흑자인데 예. 최근에는 반도체 쪽에서 무역 흑자가 굉장히 잘 나고 있지만 과거하고 달라진 거는 대중 무역 흑자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뭐 이제 물론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대중 무역 흑자가 앞으로 늘어날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옛날에는 반도체와 대중 무역 흑자라는 두 개의 칼을 갖고서 우리나라가 달러 벌이를 했다면 지금은 중국의 무역 흑자라는 칼이 무뎌진 거잖아요. 네. 그럼 옛날보다 우리나라 달러 벌이가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옛날보다 달러의 공급이 약해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을 누르는 힘이 과거보다 조금은 좀 희미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환율이 급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눌러주지만 옛날처럼 막 1,100원 이렇게 누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높은 환율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아까 금리에서 하이어 폴 롱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외환시장의 환율에서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환율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는 기조로 생각되는 게 바로 위안화와의 동조화. 네. 이것도 이제 깨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동안 위안화랑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동조화가 됐는지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위안화하고의 동조화는요. 물론 최근에는 좀 꺾여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수출을 하거나 할 때 두 나라를 신경을 많이 써요. 어디요? 일본이랑 중국을 많이 신경 써요. 중국은 위안화를 갖다가 자국이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관리 변동 환율제다 보니까 중국은 위안화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절하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위안화 절하가 많이 일어났었을 때는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엔화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두 개 중에서 누굴 따라가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엔화가 너무 가파르게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수출 경합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는 이 흐름을 추스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중국 위안화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엔화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 동조화가 깨졌네? 위안화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안화가 또 한 번씩 이제 이게 잘 버티다가 한 번씩 흔들흔들하면서 관세 때릴게 뭐 이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한번 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우리나라 통화도 어김없이 또 원화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동조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관점에서는 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깨졌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하고의 동조화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대중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향후에는 그 수출이 줄어드니까 중국하고의 경제 의존도가 좀 낮아지지 않겠어? 근데 중국하고의 수출 경합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에 중국하고의 수출 경합이 과연 있을까?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본하고의 수출 경합 때문에 엔화를 많이 추수하는 것처럼 중국하고의 수출 경합이 앞으로도 만약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위안화하고의 견제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하고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결국은 금리 기조도 앞에 일부에서 설명 주셨고 환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다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할 때 아마 우리 개인들도 개인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가 전반의 펀더멘탈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산 사람이라든가 수출입하는 어떤 보부상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외환시장의 흐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2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외환시장에서 새로운 노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환율이 되게 막 요동을 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 미국이 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 막 계속 변덕 부려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는 과거에는 보지 못했었던 레벨에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절한 레벨인지 옛날에는 1,080원에서 1,220원 사이로 오갔거든요. 그럼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변동성이 안정이 되면서 그 사이로 오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레벨대를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럼 그 시장의 레벨을 찾을 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떨려 나가겠죠. 그러면 이 떨릴 때는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따라가서 사야 될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달러를 나중에 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달러 같은 걸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옛날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어색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래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출 더 받으실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국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결국엔 또 내리고 오르더라도 또 내리고 이러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금리의 변동성이 높다면 변동금리보다 어떤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고정금리는 그래도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변동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한 사람이 운영을 할 때 대출이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안정돼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를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정말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